저는 그날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한국 300% 관세 부과라는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는 마치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친구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CNN은 한국 경제의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히려 묘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랐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48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뉴욕의 나스닥 전광판은 붉게 물들었고 엔비디아 CEO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사임서를 내던지는 장면이 연이어 보도되었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그 단어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5천만 명 인구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48시간 만에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그날 백악관 로즈가든의 햇빛은 강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글씨로 KOREA라고 적힌 거대한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뀝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이용해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트럼프는 차트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제품에 기본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반도체에는 300%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그 수치가 터져나온 순간 로즈가든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끝마저 멈춰 있었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한국 기업은 단 한 개의 칩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들으시오. 당신들에게 48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릎 꿇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트럼프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동맹이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왔습니다. 우리의 우산 아래에서 공짜로 보호받으며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죠. 이제 끝입니다. 48시간 후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내가 보장하죠. 그때 폭스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십니까? 트럼프는 크게 웃었습니다. 보복이요? 그들이 뭘로 보복합니까?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고 그 절반이 우리 미국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끝이에요. 이건 단순한 수학입니다. 그날 밤 백악관 회의실, 트럼프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참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48시간 안에 전화가 올 겁니다. 10억 달러라도 걸 수 있어요. 상무장관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대통령님, 내일 아침이면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겁니다. 삼성과 SK 주가는 반토막 날 거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저는 그 장면을 TV로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1997년의 그 시절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나라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백악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나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죠. 대통령님,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잃는다면 GDP는 즉시 8% 위축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입니다. 단 하루 만에 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겁니다. 재무장관이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SK가 무너지면 자본 유출이 폭발할 겁니다. 3달 안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납니다. 마치 1997년처럼요. 트럼프는 두 손을 쳤습니다. 완벽하군.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까? 한국은 두 가지 선택뿐이야.
굴복하거나 파산하거나.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CNN에서 긴급 속보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국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300% 반도체 관세,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방송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채널을 돌리자 블룸버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치를 나열했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 원 중 60%가 반도체 부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닫히면 210조 원, 즉 한국 GDP의 10%가 하루 만에 증발할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한층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후 우리는 한국이 무너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루스 소셜을 열었습니다. 한국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줬다. 무릎을 꿇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미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게시물은 10분 만에 좋아요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죠.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잡는다. 삼성 망하는 꼴 꼭 보고 싶다. 저 나라는 3일도 못 버틸 거야. 그 열광은 마치 오래된 오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밤 11시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국이 긴급 경제 토론회를 동시 생중계했습니다. CNBC의 전 재무장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수출 의존형입니다. 미국이라는 심장이 멈추면 그 몸통은 움직일 수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논설위원은 칼럼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앞에 두 가지 선택. 굴욕적 항복이냐, 경제적 자살이냐. 그들에게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트럼프, 한국의 최후 통첩, 48시간 카운트다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기사 옆에는 삼성전자 본사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건물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개장 즉시 한국 관련 주식을 전부 매도하라. 삼성, SK, 현대 다 포함이다. 타이타닉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룸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ETF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늘려라. 내일 아침이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거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향해,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확신을 향해.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른다. 한국이 한번 침묵할 때 그건 항복이 아니라 준비라는 걸. 새벽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 얼굴로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날입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시오. 48시간 후 한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전화할 겁니다. 하지만 난 받지 않겠어요. 그가 울면서 애원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참모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 그들의 눈에는 자만이, 제 눈에는 불안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서울, 청와대 지하 벙커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20명의 핵심 참모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공기엔 긴장보다 차분한 결의가 감돌고 있었죠.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다고요? 좋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줍시다. 그가 스스로 얼마나 깊은 무덤을 팠는지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대응 카드를 꺼내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단지 침묵하면 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미치게 만들 겁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지 24시간째 전 세계가 서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든 글로벌 언론이 청와대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단 한 줄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침묵은 워싱턴에선 공포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공포에 질린 겁니다. 상무장관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입니다. 한국은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24시간만 지나면 백기를 들 겁니다. 그날 밤 폭스뉴스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침묵, 그건 항복의 신호다. 그들은 이미 무릎을 꿇었다.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다. 백악관 분위기는 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36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CIA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위성사진을 분석하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야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이건 대규모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전면 가동 중입니다. 잠시 후 국방부 정보분석관의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주차장에 새벽 3시인데도 차량이 80여 대 주차돼 있습니다. 주말인데 본관 7층 전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긴급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항복문서를 작성 중이겠죠.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 증시가 개장하자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3%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4.7% 급등했습니다. 나는 그때 뉴욕 트레이딩룸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다. 무언가 준비되어 있다.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고다. 뉴욕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지만 월스트리트의 공기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주가가 오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반응이 아니에요. 대체 왜 오르는 거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룸의 수석 트레이더가 화면에 코를 박듯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물량을 마구 긁어모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뭔가 알고 있어요. 몇 분 후 JP모건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긴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비정상적 움직임.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주의 요망. 리포트는 곧 뉴욕과 런던, 홍콩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신호는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젠슨 황의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CEO님, SK하이닉스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즉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단 3줄. 귀사와의 HBM 공급 계약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72시간 이내 회신 바랍니다. 젠슨 황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2시간이라고? 이건 단순한 통보가 아니야. 최후 통첩이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에서도 팩스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A18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기존 조건 유지가 어렵습니다. 공급 일정 및 단가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팀 쿡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CFO를 불렀습니다. 삼성이 조건 재조정을 요구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공급 중단을 암시하고 있어요. CFO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이 칩 공급을 끊으면 3주 후 아이폰 라인이 멈춥니다.
분기 매출 600억 달러 손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빅테크 본사로 유사한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계약 재검토, 조건 변경, 시장 상황 변화. 실리콘밸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미팅이 긴급히 열렸고 그들의 눈빛엔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하다. 폭풍전야의 고요 같다. 그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있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실리콘밸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CNN 인터뷰에 나와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 경고는 백악관에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귀를 막았습니다. 쓸데없는 과민 반응이야. 한국은 겁에 질렸어. 48시간이면 끝난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어조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지하 벙커.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용히 참모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는 모두 발송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전달 완료했습니다. 반응은? 패닉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미 72시간 시한의 동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시간이군요. 내일 오전 10시 전 세계 생중계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합시다.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때입니다. 청와대 벙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했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로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까?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죠. 좋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얼마나 깊은 무덤을 팠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의 공식 발표 12시간 전 워싱턴 백악관 지하 상황실. 트럼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팀 쿡은 오늘만 7번 통화 요청을 했습니다. 젠슨 황은 직접 워싱턴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무시하세요. 그들은 겁에 질렸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재무장관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나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CIA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공격 준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당신 지금 농담합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상무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사임서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망칩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상무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0%를 생산합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순간 경제보좌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골드만삭스, JP모건, 월스트리트의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질 싸움입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신들 전부 나가라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고 참모들은 하나씩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비서실장이 서류를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관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건 반란이야, 반란이잖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공화당 전당대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후원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부금이 전부 끊겼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백악관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폭스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상무장관, 한국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전격 사임. 30분 후 CNN은 추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열 심화. 경제팀 다수가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 중.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의 지지자들조차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멀리 갔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이제 협상해야 한다. 그동안 절대 충성을 외치던 계정들에서조차 그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밤 10시 트럼프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을 때의 서류였습니다. 그때도 그는 믿었죠.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트럼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한국이 먼저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는 모니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폭로, 트럼프 대통령 비밀리에 한국과 협상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기사에는 날짜와 시간, 회의 참석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화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부자야, 백악관 내부 누군가가 날 배신했어.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상황실 참석자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부통령. 대통령님, 지금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장입니다.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편은 없다는 것을. 자정 무렵 뉴욕타임스가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 24시간 내 정책 철회 요구.
기사에는 다음 문장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도 배제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참모도, 언론도, 의회도, 심지어 자신이 세운 정당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백악관의 조명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달빛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발 속보가 전 세계 뉴스 속에 번쩍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 세계 생중계 긴급 성명 예고 10시간 후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6시간 후 중대 발표를 예고하자 전 세계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올 브레이킹 뉴즈.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침묵을 깨다. 트럼프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반격할 차례라는 걸. 하지만 자신은 이미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는 적뿐이었고 그에게 충성하는 이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옵니다. 지금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각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전 세계 300개 언론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 위 한 인물을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트럼프와 남은 몇몇 참모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트럼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48시간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순간 백악관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빨려 들어가듯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계에 묻겠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 없이 살 수 없을까요?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는 조치는 오늘 자정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고 백악관의 트럼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HBM을 포함한 모든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합니다. 그 한마디에 월스트리트 선물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당 품목의 수출은 정부 사전 승인제로 전환합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반도체 수출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트럼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경제전쟁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무모한 도박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시죠. 그는 준비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HBM의 90%를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은 9%에 불과합니다. 백악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챗GPT,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AI,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를 찍으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거래가 강제로 중단됐습니다. AMD, 인텔, 마이크론 올 크래시. 대통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수출 자체를 중단합니다. 관세를 매길 물건이 없으니 관세도 없겠죠. 순간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죠.
2008년 금융위기도 홀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다시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백악관에 트럼프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젠장, 저건 도박이야. 미친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뉴욕 트레이딩 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팔아요. 전부 팔아요. 트레이더들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단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 5조 달러, 한화로 약 7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손을 떨었고 시스템은 과열 경보를 내보내며 멈춰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팀 쿡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전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폰 생산을 즉시 중단합니다. 대체 부품이 없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을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같은 시각 산호세의 엔비디아 본사. 젠슨 황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달 안에 우리는 파산합니다. HBM 생산이 완전히 멈췄어요. 한국 없이는 단 하나의 칩도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구글의 모든 AI 서비스 확장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한국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제프 베이조스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AWS가 멈추면 미국 경제의 30%가 마비됩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재앙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실리콘밸리 주요 CEO 50명이 공동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24시간 내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기술 산업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백악관의 전화벨이 폭발적으로 울려댔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당장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지금 우리 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의원 4명이 탄핵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원 의장도 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20% 증발했어요.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폭스뉴스에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31%에서 18%로 폭락했습니다. 한국 관세정책 반대 응답이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하루 미국 증시 시가총액 손실이 5조 달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3배 규모입니다. 내일이면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할 줄은 몰랐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협상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발표를 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새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유럽, 일본과 긴급 공급 계약 체결, 미국에 팔지 않겠다는 물량을 다른 나라로 전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트럼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짧고 냉정한 한 문장. 대통령님, 당신은 끝났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백악관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상금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내일 개장 연기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이 열리면 패닉셀링으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새벽 4시 CNN 속보 자막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연합,
한국과 반도체 긴급 공급 협정 체결. 곧이어 일본 정부도 같은 발표를 내놨습니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블룸버그는 마지막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이날 이후 세계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이동했다. 이날은 한국이 세계의 심장이 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도 3개월 안에 다른 시장에서 전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격을 3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랐죠. 그날 새벽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새벽 6시 백악관 앞 공화당 상원의원 35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원 원내대표가 단상 위로 올라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정오까지 한국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같은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원내대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당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시각 하원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20명이 초당적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의회로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백악관. 트럼프는 여전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사임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통상대표까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아침 드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손을 휘저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치워요. 필요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손. 이건 말도 안 돼. 한국 따위에게 내가 지다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대변인을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합니다. 기자석이 즉시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대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조정입니다. 조정이라고요?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정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 10만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와대 집무실에서도 참모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비추는 서울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 순간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전화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통화를 원합니다. 지금 대기 중입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72시간의 전쟁이 막 끝나고 이제 진짜 협상의 시간이 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연결을 눌렀다. 트럼프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정말로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백악관 참모들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미국 증시에서는 조 단위의 자산이 증발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다. 중국은 우리 제품을 40%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고 했고 유럽과 일본도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그의 다음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부터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어조가 한층 더 단호해졌다. 첫째, 이번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라. 나는 재무장관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둘째, 앞으로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내놓으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문서여야 한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옆에서 쪽지를 내밀며 절대 안 된다는 글자를 써서 내게 건넸다. 셋째,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전면 재협상하자. 이번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자고 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다. 미국이 공식 사과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체면을 흔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시장의 대혼란과 동맹국들의 반응을 떠올리면 그 요구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대통령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지난 72시간 동안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사과 하나가 7조 달러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까? 그의 음성에는 분노도 자만도 아닌 실용적이고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백악관 참모실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냉각되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혀를 깨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70년 동맹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이 이어졌고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한국 대통령은 그 말을 받아치듯 말했다. 우리는 동맹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을 못 박았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만약 거절하시면 우리는 내일부터 중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행 가능한 선택지였고 그는 이미 다른 시장과의 대체 채널을 확보해 놓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느슨하게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통화가 끝난 뒤 방 안에는 공허한 침묵만 남았다. 참모들은 서로의 눈빛을 읽으려 했고 나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단 한 번의 통화로 작은 나라의 지도자는 동맹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조건들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내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지형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때는 대통령님이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통화 종료음이 울리는 순간 백악관 회의실은 폭발했다. 말도 안 됩니다. 재무장관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미국이 한국에 사과한다고요? 전례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동아시아를 완전히 잃습니다. 그때였다. 첩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대통령님, 베이징에서 급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시진핑이 직접? 보고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전량을 10년 장기 계약으로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건 전면적 기술 패권의 붕괴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끝입니다. 참모들이 고함쳤다. 오후 3시 공화당 상원 지도부 12명이 백악관으로 몰려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원내대표가 소리쳤다. 대통령님, 한국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트럼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무릎을 꿇으란 말입니까? 무릎이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맞받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역사를 보십시오, 대통령님. 케네디는 피그만 침공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레이건도 이란 마이너스 콘트라 사건을 사과했죠. 강한 지도자는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보이십시오. 저녁 8시 폭스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앵커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미국 국민의 62%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5%가 사과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밤 10시 뉴욕타임스 특종이 터졌다. 삼성전자 내일 오전 중국과 역사적 공급 계약 체결 예정.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시간뿐이었다. 백악관 집무실. 그는 혼자였다. 책상 위에는 참모들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이 놓여 있었다. 트럼프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손이 떨렸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통령님, 1시간 남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사과문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군. 아닙니다, 대통령님. 비서실장이 조용히 답했다. 가장 현명한 순간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마침내 펜을 들어 서명란 위에 이름을 적었다. 그의 손은 마지막까지 떨리고 있었다. 자정. 백악관 공식 성명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번 일방적 관세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CNN의 앵커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다가 중얼거렸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고요했고 그날 이후 세계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0만 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나 청와대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은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트럼프의 공식 사과 발표 30분 후 청와대에서는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흥분된 얼굴로 자리했지만 대통령만은 차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가 공식 항복했습니다. 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는 사과했지만 두 번째 조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인지. 새벽 2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수출을 재개해 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서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 중단은 계속됩니다. 트럼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사과했습니다. 더 뭘 원하십니까? 약속을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요. 대통령님도 사업 가셨잖아요. 계약서 없는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전 9시 워싱턴 백악관. 법무팀이 밤을 새워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약속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통상 정책이 마비됩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한국이 수출을 계속 막으면 우리 경제가 끝장난다고요. 그때 놀라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수출을 재개합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의료기기용 반도체와 민수용 제품에 한정합니다. 전략물자인 HBM과 첨단 반도체는 미국 정부에 서면 약속이 있을 때까지 보류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그러자 재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건 수작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의료기기용 수출이 재개되면 병원은 정상 운영됩니다. 민수용 제품으로 국민 생활도 유지되죠. 하지만 HBM은 막아둬서 실리콘밸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미국 국민을 생각한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빅테크는 용서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수위입니다. 트럼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전이 아니었다. 한국 대통령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본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 순간 트럼프는 처음으로 상대의 게임을 이해했다. 3일 후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통상협정에 공식 서명하는 자리였죠. 트럼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패배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모든 수출 제한을 전면 해제합니다. HBM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정상 공급을 재개합니다. 그 한마디에 월스트리트가 폭발했습니다. 나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12% 폭등했고 엔비디아는 25%, 애플은 1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냉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앞에 무릎 꿇다 세계 질서의 완전한 재편. 그날 저녁 청와대 만찬장. 대통령은 참모들과 소박한 식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축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만을 이긴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70년의 우정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증명한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명심하세요. 진짜 강한 나라는 이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가름납니다. 우리는 미국을 굴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예롭게 물러설 길을 열어줬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이번 일을 굴욕으로 기억하면 언젠가 복수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려했다고 기억하면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대할 것입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싶답니다.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에게 명예롭게 질 수 있게 해주셔서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동맹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대통령은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과 기술력만 있다면 강대국과 대등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약소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당신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는 메시지 말입니다. 3개월 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재용 회장이 생산 라인을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수출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량 작년 대비 40% 증가, 유럽 65% 증가, 중국 55% 증가.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전 세계가 우리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력이지 탐욕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2000 SK하이닉스 본사 최태원 회장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추가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그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세계를 바꾼 신뢰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교만해지지 맙시다. 청와대 회의실의 공기가 고요해졌다.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기술은 멈추는 순간 낙오합니다. 우리가 이긴 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 미래는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트럼프는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도 적대감도 없었죠. 팀 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아이폰 생산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젠슨 황이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차세대 HBM32 기술을 우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진 건가요? 팀 쿡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가 배운 겁니다. 21세기는 힘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요. 6개월 후 서울 코엑스 글로벌 반도체 포럼 2026 현장. 전 세계 40개국 산업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6달 전 세계 최강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무모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력과 원칙만 있다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증명했습니다. 이긴 후의 행동이 진짜 강국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미국을 굴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때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한국 장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도 5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년 후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의제 4번 비상임이사국 선출 전광판의 결과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176표. 회의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유엔 대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먼저 박수를 쳤고 그 옆에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사님. 한국은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1년 전 일은 잊어주시죠. 미국 국무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운 교훈을요. 2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역사교과서 개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한 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2025년 반도체 전쟁. 한 고등학생이 책을 펼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경제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그 싸움은 패권이 아닌 존중을 위한 것이었다. 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화문 하늘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미래의 약속이야. 72시간의 대치 끝에 미국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로써 모든 갈등은 종결되었고 세계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력과 원칙만 있다면 강대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을요.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야. 엄마가 그때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었대. 와, 대박이다. 청와대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87%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신감을 되찾은 게 더 큰 의미죠.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도 배웠군요. 좋습니다. 그 시각 평범한 서울의 한 아파트.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총으로 싸운 게 아니야. 기술과 지혜로 싸운 거지. 와, 멋있다? 나도 커서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교 한 경영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2025년 한나라가 미국과 맞섰던 반도체 전쟁은 21세기 비즈니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이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칠판에 한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존중 리스펙트. 21세기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 수많은 관광객 속 한 외국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기자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야경을 촬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취재했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시작됐지. 그의 렌즈에는 수많은 불빛이 담겼습니다. 삼성, SK, 현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든 72시간. 그것은 힘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과 존중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약소국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증명했으니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72시간 만에 역사를 바꾼 대한민국의 반경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자부심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